예, 오늘 콜로퀴움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유식불교의 세계와 자화에 대한 관계에는 존재의 신비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일심 철학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는 천지일심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크게 하나로 융합되는 태일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심화된 설명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공과 법공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의 심층구조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전호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뢰야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의 그 법상종의 기본적인 논서가 성유식론입니다. 그 성유식론에서 그 서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논서, 즉 성유식론을 짓는 목적은 이공에 미혹하고 잘못 아는 자로 하여금 바른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공은 아공과 법공이죠. 아공과 법공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아공과 법공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바른 이해가 생기면 두 무거운 장애를 끊기 때문이다. 예, 그 두 무거운 장애라는 거가 번뇌장과 소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모르면 아집과 법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인해서 생겨나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게 한다라는 거죠. 아와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장이 함께 일어난다. 즉 아집과 법집 때문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공을 증득하면, 즉 아공과 법공을 증득하면 장애가 따라서 끊어진다. 번뇌장, 소지장이 끊어지는 거죠. 장애를 끊으면 두 가지 스승한 증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과는 이제 윤회의 삶을 계속하게 하는 번뇌장을 끊음으로써, 그러니까 번뇌장이 윤회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공을 증득해서 번뇌장을 끊으면은 진해탈을 얻고, 진해탈은 이제 열반을 얻는다라는 거고, 지혜를 장애하는, 지혜를 막는 소지장을 끊으면, 법공을 통해서 소지장을 끊으면은 대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집 법집을 벗어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애서 열반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 성유식론은 짓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그 아와 법, 즉 자아와 세계에 대해서 미혹하고 잘못 알므로써 그것에 대한 집착인 아집과 법집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집착으로 인해서 삶을 구속하는 장애인 번뇌장과 소지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번뇌장과 소지장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집착을 없애는 아공과 법공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고, 이 아공과 법공의 깨달음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가의 기본 가르침의 무아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무아라는 게 인무아이고 일체 만물인 제법이 무아라는 것이 법무아인 거고, 전자가 아공, 후자가 법공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논하는 아공과 법공은 그 석가가 초기 불교에서 그 설한 무아를 두 측면으로 풀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중에서 아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개별적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거를 이제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자아라고 집착하는 건 뭐냐면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의 경계를 따라서 그 오온의 안은 나고 그 오온 바깥은 나 아닌 것, 남이고 타인이거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오온 중에서 세계 중심을 두면은 나를 개별 신체에 국한된 물질적 실체로 여기게 되는 거고, 유신견, 그러니까 몸을 갖는다라는 견해, 내 몸이 있다라는 견해, 유신견을 갖게 되고,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수상행식인 명을 중심으로 두면은 나를 느끼는 자,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느끼는 자,
지각하는 자, 상, 뭐 의지하는 자, 인식하는 자라는 식으로 느끼는 자 또는 생각하는 자 등 사유적 실체로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이 신체가 나다라는 그런 견해 또는 생각하는 나다, 그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아집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아공을 깨닫지 못한 거죠. 둘 다 개별적 자아식인 제칠말라식의 악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악연을 허망한 아상이고 아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는 그 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이 오온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은 이 오온의 경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경계 아닌 나다라고 굳이 집착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온의 경계를 내 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단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오온, 요 경계 속에 거가 나고 나의 몸이고 이 앞에 있는 물, 뭐 사과가 있다. 그럼 이거는 나 아닌 거라고 여기게 되죠. 근데 이제 경계가 유동적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수분으로서 내 피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내 몸을 신체의 일부를 이루는 거가 되죠. 뭐 사과가 있다, 고기가 있다. 이거 먹으면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아닌 것과 나라는 것이 한 단면을 잘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은 나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나를라고 생각하는 거가 결국 이전 시점에는 나 아닌 것이었던 것이 내가 먹어서 내 몸이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또 나가게 되는 거고 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거죠. 이제 신체에서뿐만 아니라 느낌, 생각, 의지 등에서도 그런 유동성이 보이는 거죠. 어떤 책을 읽으면은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닌 거고 남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그거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것도 이제 마치 빵을 내가 소화하듯이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소화하면은 내 생각이 돼서 그게 내가 세계를 보는 틀이 돼서 그 틀에 따라서 내가 세계를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또 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나가 되는 거고 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내 거가 아닌 생각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온의 경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그 경계 안은 나, 그 경계 밖은 나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가 자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동물까지는 자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사람은 특히 이제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식물은 그런 자의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식물이 이제 자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땅 밑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나무가 자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요 뿌리랑 제가 그린 요 선을 따라서 요 나무가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게 나무의 오온이 될 테고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 자의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이외의 것들은 다 자기 아닌 것, 남이라고 생각하겠죠. 옆에 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나무인 거고 뭐 여기 해가 빛나고 있으면 해도 자기 아닌 거고 땅을 딛고 나무가 있지만 땅도 자기 아닌 거고 뭐 여기 새가 날라온다 그러면은 새도 남은 자기 아닌 걸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겠죠. 바람이 불면 자기 밖에서 불어오는 거 다 자기 아닌 걸로 생각하겠지만 이 바깥에 나무도 보고 자기 아닌 걸로 생각을 할 테고요. 근데 가만히 이 시점에서 보면 나무가 그런 자의식을 갖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가 본래 이렇게 자라기 전에 이 나무에서 여기 꽃이 피었다가 여기 이렇게 씨앗이 이 꽃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자의식을 가질 때는 요 씨앗까지 포함해서 자기라는 의식 속에 다 담고 있었겠죠. 근데 요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로 와서 이제 이렇게 나무로 자라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씨앗이 이 나무로 자라나기까지는 요 씨앗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땅 흙으로부터 뭐 수분이며 양분이며를 다 흡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의식을 가질 때의 시점에서는 이 흙이 자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 흙으로부터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흙
땅이 자기 아닌 거가 사실은 아닌 거죠.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이 나무도 자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가 되는 거고, 뭐 이 햇볕이다 이런 것들이 햇볕이 없으면 나무 이게 싹이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도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무가 나무이게끔 되는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역사를 다 빼놓고 현재 상태에서 이 자기의 오온의 경계로 해서 그것만을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제 정확한 통찰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의식이 있다면 현재 순간의 나무의 경계선을 따라서 자와 타의 분별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자의식이 고수하고 있는 자타 분별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과 땅, 햇빛과 바람, 뭐 바람과 물, 옆에 나무 등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나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자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이제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체 존재는 어떤 단일한 실체의 표현이거나 어떤 단일한 원인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연이 화합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연의 계열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 전체가 그것을 이루는 증상연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것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외를 다 나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땅이고 하늘이고 해까지 자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가 되면은 해를 포함한 우주 전체,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그 나무를 이루는 증상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개별자의 경계는 그렇게 무한히 확장되어서 우주 전체가 바로 그 개별자 안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체 중에서 일부를 경계지어서 그것을 나로 여기고 그 밖의 것은 나와 무관한 비하로 여기는 것이 그 순간에 자기 의식만을 가지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허망 분별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식이 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법공, 이제 앞에는 아공이었고 법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자아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 안에서 딱 경계져서 이건 나고 이건 나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공이다. 이거는 아공으로서 성립하죠. 그럼 이제 질문은 아공은 우주 전체로 확장되기 때문에 아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럼 우주 전체는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특별히 없어도 우주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법으로서 세계가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아는 없어도 세계 만물인 법은 있지 않은가. 법은 어떤 의미에서 공인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법공이 성립하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으로 밝히고자 하는 법은 이제 일체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 일체 존재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라는 것은 곧 12처이다. 아까 맨 1강에서 온 12처 18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12처, 그때 나오는 12처입니다. 12처라는 거는 육근, 육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거가 육근이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근에 상응하는 색성, 향, 및 촉, 법. 이게 육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12처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이 불경에는 일체는 곧 12처이고 이런 12가지 이것을 이름해서 일체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는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2처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사문 고타마가 말하는 이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설하겠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12처 말고 나는 다른 걸 설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석가의 말은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인 거고 다른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 가능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식기관으로서의 육근과 그 대상으로서의 육경이 합해서 12처인데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도 아니고 인식기관에 상응하는 대상도 아닌 어떤 것.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신이라든가 뭐라든가 막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를 근거 있게 의미 있게 말할 수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육근 육경이 곧 12처 육근 육경인 12처가 곧 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은 그거는 단지 그냥 말만 하는 것일 뿐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 대상으로서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인식 가능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일체는 12처에 포함되고 12처 밖의 존재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처는 안이비설신 육근과 색성향미처 육경이 되겠죠. 근과 경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 주관과 객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과 경은. 우리는 대개 근을 주관적 자아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육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은신의 근은 인식기관이 되는 거죠. 내 몸은 이런 기관을 가진 몸이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육은신을 자아로 간주하고, 경을 내 밖의 객관 세계, 기세관이라고 간주하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 근과 경이 서로 상해상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유식무경함으로써 식을 떠난 경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경이 근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근과 경의 매임에 대해서 아함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매즘에 의해서 매이게 되는 법인가?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이게 이제 육근 육경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매즘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맺는 법이냐,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맺게, 두 개가 서로 맺게 되냐, 욕탐에 의해서 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욕탐에 의해서 맺게 되는 근과 경, 육근과 육경, 이 12처가 일체인 거고, 이제 그거를 논하는 거죠. 이제 유식에서는. 근데 이제 경과 근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적으로는 경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인식기관은 있는 그것을 그냥 인식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외계 실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부 세계는 그 자체로 실제한다. 그러니까 유식과 반대 입장인 거죠. 그게 이제 법유가 되겠죠. 객관 세계는 법으로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세계를 그 자체 존재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식은 수동적인 걸로 설명되겠죠. 여기 컵이 있으면 내가 컵을 보면 내가 이제 컵을 인식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즉 경에 의해서 근이 규정됨으로써 식이 일어나는 걸로 간주가 되죠. 근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이 근에 충격을 줌으로써 그 반응으로 식이 일어나는 것이 되죠. 세계는 근이나 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상 세계는 그대로 있고 이 대상 세계 안에 나의 몸도 여기 그대로 있고, 그럼 인식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이 대상이랑 나랑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간의 관계는 여기에서 뭔가가 날아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각각의 입자적인 걸로 존재하고 여기에서 뭔가가 날아와서 나한테 충격을 주면은 그것이 내게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 대상에서부터 뭔가 입자가 날아와서 나한테 뭐 눈에 하면은 빛이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해서 나한테 시신경을 자극을 주겠죠. 그러면은 시신경에서 뇌신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표상이 떠올라지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이 근과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보는 거를 이제 외계 실제론이다, 외계 시류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반해서 현대 뇌과학은 근과 경의 관계를 오히려 역전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대상 X가 있어서 대상 X를 지각한다고 여기지만 대상 X가 없어도 나의 뇌에 자극을 주어서 내가 대상 X를 지각할 때와 똑같은 뇌 상태를 만들면 나는 대상 X를 지각할 때와 똑같은 의식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거는 여기 대상이 있어서 자극을 주면은 내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건데, 뇌과학에서는 이 X가 있을 때 내 뇌가 어떤 뇌 신경이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 찾아내면은
이것이 없어도 나의 뇌에다가 어떤 과학자가 자극을 주겠죠. 자극을 이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로 뇌에 자극을 주면은 나는 대상 X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있다라고 지각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상 X가 없어도 이것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없어도 근이 작용함으로써 근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상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점에서 대상이 꼭 있어서 이것을 일으키는 거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외계 실제론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 내가 지각하는 대상 X는 결국 나의 뇌의 활동 산물, 즉 나의 뇌가 그려놓은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경은 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뇌과학은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를 우리 뇌가 만든 가상, 뇌의 산물, 가상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누군가 나의 뇌를 자극하면 내가 갖게 될 가상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그 사유를 그대로 살려낸 영화가 그 매트릭스 영화인 거죠. 뇌 자극을 줘서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계가 인간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환상 속에서 살게끔 이렇게 뇌에 다 자극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 실험실에 다 누워갖고 이렇게 여기다 뭐 다 해서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이 의식 세계는 그 영화에서는 이제 1999년이라고 그러죠. 그 상태를 마치 현실인 듯이 다 착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1999년에 나온 영화일 테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어느 기계 누군가가 조작해서 우리가 지금 마치 이게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매트릭스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자극을 줘서 이 자극을 주면은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거가 없이 정말 무슨 자극이 일어나서 이거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가 만든 가상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영화에서는 이 기계들이 뇌를 이렇게 인간의 뇌를 다 자극을 줘서 그런 환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에서는 뇌과학자가 자극을 주면은 뇌가 이런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세계가 있다라고 이런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내 뇌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하는 자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어느 과학자가 내 뇌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나의 뇌는 끊임없이 활동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과연 나의 뇌를 활동시키는 자는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뇌과학은 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현실 속에 드러나는 뇌를 가지고 이 가상현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저 물음의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말하는 뇌와 그 뇌를 자극하는 물리적 실험 장치 자체가 이미 그 과학자 자신의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이기 때문에 뇌과학은 가상을 가상으로 답하는 오류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뇌과학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세계를 뇌가 만든 가상이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우리의 지각 세계를 심층 마음이 만든 가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식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뇌과학을 가지고 온 것은, 이 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의 활동과 상응하는 경으로서만 존재하지 근과 무관한 경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근을 형성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거가 뭐냐? 그것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심층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 유근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근이 형성되고, 아류야식에 의해서, 심층 마음이나 아류야식에 의해서 기세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과 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해서 세계를 그려내는 심층 마음은 곧 무한한 과거로부터의 업력, 종자, 정보, 에너지, 이거 다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이 남기는 힘, 그 업력이 곧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자를
유식에서는 명언종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언, 그러니까 이름 명자에다가 말씀 원자, 그러니까 개념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 같은 거죠. 그 정보라고 말할 수 있고 업력이니까 결국 에너지인 거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식인 아뢰야식이다라니까 아뢰야식에 활동해서 결국은 근과 경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근과 경, 유근신과 기세간, 뇌와 대상, 뭐 주와 객, 견분과 상분을 동시에 출현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뢰야식 안에 함장된 종자 에너지가 일체 현상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인식 주관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표층 의식 세계의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제육 의식 차원에서 보면은 이 대상이 여기 있고 나는 이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인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 근과 경, 유근신과 기세간 자아와 세계가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다라는 이야기는 심층 마음의 차원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 의식에 나타나는 근과 경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의 전변 활동을 해서 이런 유근신과 기세간을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을 논할 때는 세계가 그 자체 존재로 나타나는 제육의식의 차원하고 그렇게 제육의식에서 당연하게 분별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분별 이전에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세계, 그거는 이제 심층 마음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 심층 마음인 아뢰야식에서 봤을 때는 근과 경이 그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심, 그러니까 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심 아뢰야식을 떠나서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이게 아뢰야식이 활동을 해서 기세간을 형성하고 기세간 안에 이제 이 아뢰야식이 기세간을 형성하면서 기세간 안에 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누워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은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꿈의 세계 안에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자면서 그 꿈의 세계 안에 너가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 꿈을 꾸는 거니까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이거를 실제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호랑이가 달려온다 그러면 막 안 물리려고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꿈을 꾸다가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꿈에서 깨는 때죠. 근데 꿈을 꾸다가 언제 꿈에서 깨냐? 즐거운 꿈 꾸고 있으면 계속 꾸죠. 그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면서 자면서 먹는 꿈을 막 꾸게 되는 거는 먹는 꿈을 꾸면은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꿈을 계속 꿀 수가 있고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어서 꾸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이런 거죠. 호랑이가 막 쫓아와갖고서는 절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돼 있는데 가만히 멈추면은 잡아먹힐 것 같고 그러면 막 이렇게 확 뛰게 되잖아요. 꿈속에서 확 뛰게 되죠. 그러면은 뭐 우리 보통 이제 악 하잖아요. 현실에서 하면 똑같이 꿈에서도 그러죠. 이제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깨지. 잠이 꿈에서 깨게 되죠. 하고 탁 떨어져서 거기서 내가 죽었고 뭐 부모들이 와서 장례하고 이런 꿈 계속 안 이어지잖아요. 탁 떨어지면서 죽게 되면은 깨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꿈속에서 이게 없게 되면 깨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왜 자꾸 무아를 얘기하냐. 이 세계 속에서 이것이 꿈의 세계인 줄 모르고 이것이 실제 않는 세계인 줄 알고 그 안에 요거를 나로 알고 그 이야기는 나와 세계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타 분별, 이거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면서 나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다라는 거를 나랑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이성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를 얘기하면은 마치 그러니까 아가 없는 거를 이제 꿈에서는 아가 진짜 없어지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 깨게 되듯이 이 무아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세계 속의 일부분으로서 이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안다라는 거는 결국 나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전체가
심층 마음의 전변 결과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는 꿈에서 깨어나면은 나뿐만 아니라 너나 그나 이 세계 전체가 결국 내가 꿈을 꿔서 만든 세계다라는 것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아를 제대로 알아서 아공과 요거가 나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아공을 아는 거고, 이 세계 전체가 식을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법공을 아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공을 안다라는 거는 이것의 실상을 아는 거고, 마음의 작동에서 이것이 전변해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마치 꿈의 세계가 꾸어서 나타난 세계라는 거를 알듯이. 예,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계속 유근심과 기세간이 아류야식의 식전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식소변이다. 그러니까 바소자를 써서 식이 전변해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세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공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가 마음 바깥의 객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집인데, 이 세계가 마음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마음이 그린 세계로서 가상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즉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홀로그램 우주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여기 영상에 의해서 막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인락으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주라는 것이 홀로그램 우주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법공의 깨달음이다라는 거고, 법공의 깨달음은 주객 분별, 자타 분별을 넘어 자신을 근과 경을 포괄하는 아뢰야식, 일체 현상 세계를 그려내는 심층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심층 마음은 결국 우주 전체를 담은 마음인 거고, 예, 따라서 유식은 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내는 것이 결국 유식의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1강에서도 전호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뢰야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다시 식의 심층 부족을 해서 이제 그 전호식, 제6의식, 말라식, 아뢰야식을 좀 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가는 게 안 나을까요? 너무. 예, 우리 욕계야 뭐 현실 세계라고 네,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 색계하고 무색계는 예. 그 어떤 세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아. 기초적인. 예. 그러니까 3계를 얘기하는데, 색계는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그 육도의 세계가 다 들어있죠. 그 축생, 뭐 지옥, 축생, 그다음에 뭐죠? 악귀. 이거가 사막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수라, 인간, 천. 이거가 이제 그나마 난 거가 이제 육도 윤회하는데, 여기 욕계 중에도 천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사막도의 지옥과 그 욕계의 천은 천당과 지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천하고 지옥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유식 불교는, 이게 유식뿐만 아니라 이제 3계는 뭐 그 불교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불교는 이제 기독교 같으면은 여기서 잘 살아갖고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 해서 영원히 거기 사는 걸로 얘기가 되지만, 불교는 천당, 지옥이 육도 윤회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는 거, 육도 윤회를 넘어서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색계는 그 욕계의 천이 있고, 색계도 천이 있고, 무색계에도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천의 숫자가 한 33개쯤 되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세계가 욕계고, 색계는 욕망이 없이 이 순수한 색수상 행식의 색만이 남아있는 세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색이 있다, 뭐 색이 없다 이러면은 그 색계라는 영화에서 그 색도 이렇게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색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는 그런 그 성적인 거는 욕에 들어가고, 그거는 욕계를 이루는 세계인 거고, 색계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세계가 되는 거고, 선정 수행을 하면은 4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 선정 수행을 하면은 그 색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계 수행을 하다가 선정 상태에 들어서 죽으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색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그 정색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청정한 색만이 남아있는 그 세계가 색계인 거고, 무색계는 그런 색, 그러니까 신체 물질적인 그 색도 없이 그
무색인 거, 그러니까 순수한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몇 천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선 넘어서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정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다음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색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마음 상태가 완전히 공을 상태로 되는 거가 공무변처. 그러니까 사선 넘어서 이제 사정으로 들어갈 때는 선정할 때 정인 거죠. 공무변처, 그 다음 단계가 그 공이 결국은 식이다라는 거를 자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식무변처, 무변이라는 건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어디에도 이렇게 머무를 데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거기까지가 이제 무색계에 해당, 그 수행을 하면은 무색계에 든다 그러고, 뭐 죽으면 이제 무색계에 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게 다 천인 거죠. 무색계 천인 거고, 색계 천인 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수행을 해서, 근데 석가모니는 그 출가를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승들 찾아서 가서 금방 비상비비상처, 거기까지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선, 사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기까지 다 갔는데, 이제 석가가 거기까지 가서도 끝내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선정에 들 때는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번뇌가 끊치는 것 같은데, 선정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도로 번뇌 있는 세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섭게 들었다가 다시 욕계로 떨어지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되면 다시 번뇌 있는 데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선정으로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6년간 또 혼자 막 고행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저도 색계, 무색계 이런 거를 이제 3계를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지, 이제 진짜 수행을 해본 사람이 뭐 3선, 4선, 막 무색정 막 이런 데 다 들어봐서 그 세계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4선에서 색계, 예, 사정에서는 무색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계가 다 화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다 천인데, 그 천이 보통 생각하면 천당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그거가 그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선업을 많이 지면은 낙과를 주로 받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면 곡과를 받게 되는데, 곡과를 받게 되는 데가 그 사막도, 아까 말씀드린 축생, 또 뭐죠, 악귀, 지옥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고, 선업을 많이 지면은 낙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게 천으로 가서 이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거가 되지만, 그것도 다 윤회하는 그 화택 속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계가 다 화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이 불교의 우주관이 예. 예, 어떤 그 시작이 없고 예.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주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불교에서는 그 무시이래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시이래라고 해서 시작이 없다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시작 없는 그 출발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체가 어떤 시작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뭐 기독교 같으면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출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내지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러면 이제 끝도 있는 거고 종말론이 되는 건데, 불교에서는 중생이 무시이래로 존재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생명체가 시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무명인 거고, 그러니까 무시이래로 중생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무명이 있고, 그래서 시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우주론으로도 연결이 될 텐데, 예.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그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물론 탄생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거하고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빅뱅이 말하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은 맞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 빅뱅에서도 그 처음에 이 폭발하고 나서 그 뭐라 그러죠? 10의 마이너스 43승인가? 그거를 플랭크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입자적인 뭔가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뭐 감도 잡을 수 없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빅뱅에서 플랭크의 벽 통과 이후를 이 빅뱅설은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뭔가 에너지가 엄청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주론 설명할 때 우주가 어떻게 있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구사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공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에 엄력의 바람이 불어온다. 엄력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엄력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풍계가 되는 거죠. 풍계. 이게 공계고, 이게 풍계가 형성이 되는 거. 엄력의 바람이 불어서 풍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이게 풍온 기체잖아요.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기체가 막 회전하다 보면은 액체가 생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수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고, 풍계였다가 수계가 되고, 수계였다가 이제 그 금계? 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지계, 땅 지자가. 그러니까 기체였다가 그것이 회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액체화되고, 그 다음에 그 액체가 더 회전을 하면서 그 안에 뭐 이렇게 막 돌리면은 찌꺼기가 안에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이 형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체화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주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유정이 형성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그 에너지가 과연 뭐냐를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무슨 나중에 뭐 핵력이다, 무슨 lực 이다, 중력이다 이런 것들은 그 빅뱅 이후에 생겨나는 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설명되지 않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종교적인 설명들이 들어가겠죠. 그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를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엄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생명의 힘, 엄력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구력, 중력, 뭐 자기력 이런 게 아니라 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력이 불어와서 공계의 우주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우주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는데 엄력이 불어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업을 짓는 중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중생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럼 알았어, 설명할게. 여기 날아오는 엄력을 형성한 업을 짓는 중생, 이 살게 그 세계 설명할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또 엄력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금방 웃으시잖아요. 이래갖고 무한소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그 트릴레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소급이다 그러면은 뭐가 이제 그 설명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웃으시는 게 그런 거죠. 그 설명 들어봤잖아요. 뭐 계속 밤새도 다 안 끝나겠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나 이제 기독교 같으면은 이렇게 무한소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불교는 저런 식으로 왜 처음을 설명을 못 하냐. 뭐 과학 같으면은 빅뱅 이러고 처음을 설명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다 그냥 독단인 거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생겨서 빅뱅 했냐는 설명 못 하는 거고, 신이, 그러니까 여기 이 설명에 대해서 무한소급이라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신이 존재해서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금방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신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 이건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물어도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면 불교에서 유정이 업을 지어서 그 업력이 우주를 형성했다 그러면은 그 유정은 어디서 왔냐?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신을 어디서 신이 존재하게 됐냐, 언제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 물을 필요 없듯이 불교는 그 기독교의 신에 해당하는 게 모든 유정이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 그거가 다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무시일의 존재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업력에 의해서 또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게 동학 같으면 인내천으로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업력이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얘기하고 아류야식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런 식으로 우주를 형성해내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 힘이
이제 현대 과학은 그냥 물리적인 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게 어떤 심적인 마음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의식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거가 아닌. 예. 예. 그 전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호식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감각이라는 거죠. 그 나와 세계가 관계 맺는 기본 식이 감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신 능력인 근에 상응하는 대상인 경, 근과 경이 함께해서 일어나는 식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 경, 식을 구분하고 이때 근은 이제 감각 능력으로서의 승의근이지 가시적인 물리적 기관으로서의 부진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근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보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님이다 그러면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눈은 있잖아요. 그죠? 그 눈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눈이 있는 거는 이제 부진근이라고, 이거 먼지 진짜인 거죠. 먼지 덩어리처럼 있는 그런 이 모든 기관이 신체가 다 육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진근으로서의 눈은 있지만 보는 능력에 해당하는 성의근으로서의 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근이 안근이 비설 신 근이고 각각에 상응하는 경의 색성 향 및 촉이고 그 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근의 이름을 따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5가지 근이 되죠. 근데 이제 감각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는 여기 있고 대상은 저기 있고 그럼 이게 저것과 나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각 입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 했을 때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날라와서 그러니까 무슨 빛의 입자가 날라와서 내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색깔을 알아본다든가 소리의 경우도 뭔가 소리를 일으키면은 그 파동을 타고서는 이렇게 공기의 그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나한테 충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자설 내지 충격설이라고 볼 수 있고 감각을 이런 생각은 감각을 나와 세계, 주와 개그의 이원성 위에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은 이게 감각되는 세계하고 감각하는 나는 분리돼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뭔가 자극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설에 따르면은 현상의 주와 객, A와 B는 이제 주가 내가 A고 세계가 B면은 이건 서로 분리된 별개의 개별자이고 따라서 그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충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부 대상 B로부터 나온 입자가 나에 전달돼서 감각기관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까지 전달되어서 내 안에 감각 인상을 만들고 나는 그 주관적 감각 인상을 통해서 객관적 사물 자체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뭔가 와서 내 신경계를 이렇게 활동을 시키면은 무슨 표상이 떠오르고 이제 표상설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 표상을 통해서 저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대목에서 예. 이 칸트의 예. 그 물 자체의 촉발 이론 관련시켜서 설명도 가능합니까? 예. 감성적 자극을 통한. 그렇죠. 이렇게 뭐가 사물이 이렇게 자극을 줘서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사물을 떠올리게 된다. 이제 사물을 영상을 떠올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유식하고 연관시켜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칸트 철학 자체에서도요. 물 자체를 시류하는 것으로 볼 거냐. 칸트가 물 자체를 인정했냐 아니면은 물 자체를 부정했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 자체를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법유 사상이 되겠죠. 그죠? 외계 실제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물 자체는 아니고 그냥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너머에 사물 자체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유식하고 통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경험주의자적인 관점을 따라갖고 사물 자체를 설정을 해놓은 거면은 그냥 주관적 관념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 법유 사상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물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인식 형식에 따라서 떠올린 표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 현상만 알고 물 자체는 모른다. 이런 방식의 논의가 주장이 가능하죠. 그게 유식 이전의 경량부가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약간 다른 데로 가는데 유부에서는 이게 실제하고 우리가 실제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경량부는 실제는 하는데 우리가 인식한 거는 이 실제 자체가 아니라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상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감각하고 나서 이 감각을 지각으로 바꿔서 인식할 때는 이미 감각 시점보다 다음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감각 자극을 줬던 이 대상은 없고 내가 지각하면서 인식한 거는 없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는 직접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경량부의 주장은. 그러니까 현상에 입각해서 그냥 그 현상의 근거로 물 자체가 있다라고 추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직접 인식할 수 없다. 이게 경량부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회의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표상만 인식하고 사물 자체는 모른다. 근데 이거 유식하다 말고 일리 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경량부가 그런 관점이었는데 유식은 이렇게 세계 그 말은 세계 자체하고 우리가 인식한 세계하고 세계를 이중화하는 거죠. 둘로 나눠놓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유식은.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가 우리가 인식한 현상 세계다. 그건 너머의 실체, 물 자체를 설정하는 거는 이게 법집이라는 거죠. 뭐가 있을 거다라고 설정하는 거다. 칸트에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칸트가 경험주의자가 사물 자체가 있고 우리가 인식한 거는 그것을 표상일 뿐이다. 그래갖고 회의론으로 빠지 흉이 이제 회의론자인 거죠. 그럼 칸트가 회의주의를 극복하면서 그 이론을 냈을 때 그 이론이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현상이고 그 물 자체는 모른다라는 회의주의로 칸트를 읽으면 칸트를 제대로 그러니까 못 읽은 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물 자체가 설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그대로 현상 세계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런 경험주의자적인 관점에서 뭔가가 있어서 나한테 자극을 줘서 내가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물 자체를 설정하는 그 사유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입자설이고 충격설이고 유식이 이해하는 감각 이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유식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